대정부 질문 이틀째 경제 분야에선 경제 위기의 원인과 해법,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한정해야 한다는 등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재논의를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사람 중심의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며 내각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 협력 특보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서정숙 국민의힘 위원과 함께 민식이법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스쿨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현실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는지 살펴보고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윤관석, 이상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과 일본 오염수 방류 안전성 논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정부 질문 중계로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국회가 이틀째 대정부 질문을 펼쳤습니다. 경제 분야가 주제였는데요. 현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책임론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놓고 여야는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 현 경제 위기 상황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은 엇갈렸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 문재인 정부 정책에서 경제 위기가 비롯됐다며 전 정부 책임론을 부각시켰고 묻고 싶습니다. 야당은 현재 경제 상황을 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릴 만큼 자유롭습니까?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의 재정 건전화 정책에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성적표가 빵점인 거예요. 빵점. 재정 준칙, 경제 재정 건전성, 정정부 탓. 그거 말고 한 게 뭐 있습니까? 추경 입장도 엇갈렸는데 추경 필요성을 언급한 야당에 정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세수가 부족하다고 여야 의원님들 공익 걱정하시면서 국가 변론으로 35조를 더 쓰겠다 하면은 도대체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거듭 펼쳐졌습니다. 체르노빌과 같이 최고 등級레벨 7의 원전 사고, 바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이게 30년, 이게 유리성도 아니에요. 30년, 어떻게 보면 100년 동안 대놓고 투기하는 건데. 결국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의 입장차가 전혀 없죠. 달라진 게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과학적 검증의 기초 위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전문가 시찰단을 파견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정책은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안전성 문제 제기가 비과학적 괴담이라며 야당에 반박했습니다. 과학의 기초를 두지 않고 당사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그 당사자들 자신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많은 충격을 받게 합니다. 저는 그런 것이 비과학적인 괴담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거기에 동의하겠습니다. 한편 9월 자영업자 위기설을 묻는 의원 질의에 한 총리는 이미 작년 9월에 2025년 9월까지 대출 잔액의 92%에 대해 만기 연장 조치를 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고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데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미세 조정 정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완화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정부 여당은 오늘 취약계층 대학생의 학자금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중위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정부의 차관급 인사 교체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임명 논란과 관련해 경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정해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당정은 더불어민주당에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을 축소하자는 겁니다. 당정이 낸 추진안대로라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540만 원 이하인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받게 됩니다.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한정해서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고 학자금 지원 1에서 5구간까지의 가구에 대해서는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해서 졸업 후 이자 면제 기간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저리생활비 대출 확대를 추가해 패키지로 지원하고 저소득층은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교육위를 통과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학자금을 빌린 청년이 일정 소득을 넘기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해주고 원리금 상환 이후 소득이 사라지면 그 기간 동안 이자를 내지 않게 하자는 내용인데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정부 여당이 민주당 주도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포퓰리즘 정책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모든 대학생 소득 8구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면 매년 이자 비용이 860억 원 규모로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나가기 힘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데 공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당대표 주재로 대학생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국정운영 기조와 이동관 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수순 움직임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는 정부가 부처 차관 교체를 예고한 것에 대해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측근 중심의 차관 교체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금까지의 외교, 민생, 경제, 복지 모든 국정 운영은 국정 동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방향으로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측근 그룹을 차관으로 보내는 것은 국정 장악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민심을 얻고 국정 동력을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분명할 것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새 국정기조에 맞춘 전면 개각을 촉구했는데 성별과 세대별, 지역별 균형을 필수 과제로 꼽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이번 주 지명할 것으로 알려진 것을 두고도 민주당은 경고했습니다. 방통위원장 지명에 대한 반대 여론을 가볍게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언론을 길들이려 해서도 안 되고 길들일 수도 없습니다. 국민과의 소통과 야당과의 협치를 위협하는 길을 가지 않기 바랍니다. 이 밖에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가상자산 조사 계획과 관련해 내일까지 준비를 마치겠다며 여당의 전수조사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네, 오늘의 이슈 분석 서환한 개옥원 기자와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 관련한 이슈를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추경 편성을 촉구하는 야당 그리고 재정 건전성을 또 이제 강조하는 여당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좀 나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민주당은 이 추경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확인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 전기, 가스요금 등 이 3분기 공공요금 인상이 재정정책 관련 화두가 됐는데요. 민주당은 서민들에게 고물가의 부담이 크다. 또 이를 위해서 경감 정책이 필요하니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반대를 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더 큰 경제 위기가 오기 전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 건전성이 필요하다. 현재 일본보다 신용도가 높은 것은 안정적으로 재정을 관리했기 때문이라며 이 무리한 재정 확대 정책을 우려했습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가장 고성이 오간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정부와 여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죠.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가 오염수를 마실 수도 있다고 답변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민의 불안감을 공감하는 모습이 아니었고 국민의 불안을 안심시키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인식도 아니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김성주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일본의 총리보다 용감하며 과학적 확신에 찬 이 대한민국 총리를 보는 국민들은 어떤 심정일까라며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는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4, 5년 후에나 이 한국 해역에 오염수가 유입되며 위험하지 않다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설명을 했고요. 여당은 더 나아가서 민주당의 지적을 괴담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국민의 불안을 괴담 유포로 규정한 것이라며 이를 형사 고소하는 등 이 법적 대응하겠다는 것이 올바른 정부의 대응이냐고 맞섰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서 국회 검증 특위 구성 및 청문회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네. 반면에 그 여당은 중국 대사의 발언을 계속 이제 문제를 삼으면서 민주당 행보를 같이 지적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을 놓고 국민의힘의 대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페르소나 논 그라타라는 외교적 기피 인물을 뜻하는 라틴어는 의미로는 좋아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외교계에서는 파견된 외교관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경우 외교적인 특권 부여를 중단을 하고 본국으로 추방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1박에 1,000만 원에 달하는 이 숙박시설 접대를 받았다는 등 각종 의혹들이 계속 거론되는 이유로도 볼 수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이런 무례가 반복된다면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서 추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어제 외교부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최근에 이 관저 회동 중에 나온 발언이라는 것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6월 8일은 조선 말기 청나라의 위안스카이가 조선에 내정 간섭한 것에 버금가는 치욕적인 날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네, 여러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친명계에서도 싱 대사와 이재명 대표 간 회담을 놓고 또 아쉬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인데요. 이 친 이재명계에서는 좌장격으로 분류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 정 의원이 대사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이죠. MBC 라디오에 출연한 정 의원은 모양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싱 대사의 발언이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겠냐. 국가 간 더구나 대사는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보태서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를 문제 삼는 여당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맞섰는데요. 이걸 계기로 한중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발언들을 너무 무책임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싱 대사의 발언이 선을 넘었다는 판단 하에 이 대표의 회담 당시 대응에 대해서는 일부 아쉬움을 인정하면서도 대중관계 악화 책임은 국민의힘에게 있다는 것을 문제 삼으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두 민주당 의원의 체포 동의안 사실 뭐 이제 좀 가결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전망이 좀 더 나오고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그 비판하고 나섰네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이 자유표결에 맡기면서 사실 가결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체포 동의안 부결이 나오면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도덕성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건데요. 장동혁 원내 대변인은 오늘 민주당이 방탄 금자탑을 쌓았다. 노웅래 의원 또 이재명 대표, 윤관석, 이성만 의원까지 4연속 더불어 방탄당 인증마크를 획득했다고 꼬집었고 유상범 대변인도 체포한 부결의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오전 중에 원내 지도부에서 윤 의원에 대해서는 가결, 이 의원에 대해서는 부결 이런 식의 찌라시가 돌기도 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미 민주당 내에서 부결로 분위기가 기울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말로 풀이됩니다. 네, 그 민주당도 여론을 통해서 부결 원인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돌리기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는 않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이번 포결의 결과의 원인을 놓고 이 정치검찰로 진단을 하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그 가장 큰 원인이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20명의 국회의원 수수자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를 놓고 사실상 민주당 전체를 범죄자 취급했다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을 자극했다는 겁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K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두 의원을 보호할 이유가 없는데 검찰 수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감정이 부결로 이어졌다고 풀이를 했고 검찰 출신인 조응천 의원도 S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표결 전에 이 민주당을 범죄 집단이라고 추론케 하는 한 장관의 이 도발적인 발언이 영향이 컸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두 당에서 하나의 결과를 놓고 서로 이렇게 다른 해석과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총선을 300여일 앞두고 개혁을 추진 중인 민주당이 이번 결과를 놓고 우려가 나오는 것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환한 개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져 진전해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르면 오늘 16일 당내 의견 수렴을 마치고 다시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여러 가지 현안이 발생하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면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국회가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내년 4월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했지만 아직도 윤곽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여야는 승자 독식, 지역주의, 지방소멸 등 현행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선출 방식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거제도와 관련해 토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는데 여야는 의견을 취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정당별로 각 당 의원마다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고 양당 지도부 모두 당론화에 소극적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앞서 이번 달까지는 선거제도 개편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4인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전원위원회 개최와 500인 시민 참여 공론화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없자 답보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4인 협의체를 꺼낸 겁니다. 하지만 여야는 4인 협의체 구성을 보류하고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을 더 신중히 거치기로 했습니다. 각 당에서 선거법에 대해서 충분한 추기 과정과 논의를 거쳐서 협상에 임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아마도 기간은 2주 정도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6월 중순 이후 협상이 재개될 것이다. 여야가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당내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힌 시점부터 2주째 되는 날은 오는 16일입니다. 하지만 여야가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과 후쿠시마 오염수 등의 여러 현안을 두고 팽팽히 대립하고 있어 선거제도 의견 수렴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 소위원회를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야 당론이 없는 상황에서 논의는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어서 당론 마련을 위한 각 당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국회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특위가 전체 회의를 열고 오는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을 홍보하는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가 지난 4월 이후 새로운 내용이 올라오지 않고 있고 외국어 페이지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상직 부산엑스포 유치위 사무총장은 오늘 관련 보도를 통해 홈페이지 문제를 알게 돼 송구스럽다며 홍보 효과가 있도록 시급히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30 엑스포 개최지는 오는 11월 말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회원국 비밀 투표로 결정됩니다. 국민의힘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할 경우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형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해자의 신상 공개 기준도 완화하고 공개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재판이 끝난 뒤에 보복이 두렵다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호소에 우리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목 6곳의 상임위원장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상임위원장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게 국민들에 대한 의무라며 내일 의총에서 후보군을 공개하고 최종 추인을 얻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민주당은 의총을 통해 행정안전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 6곳의 상임위원장 인선에 전 현직 지도부와 전직 원내대표 등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년 국회의원 총선 선거대책위원회라도 빨리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대구시장은 SNS를 통해 내년 총선이 10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의석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은 인재 고갈 상태에 처했고 총선을 이끌 지역 중심 인물마저 부재인 상태라고 우려했습니다.
홍 시장은 여당 지도부가 매일같이 진영 논리에 갇힌 무익한 논쟁만 벌이고 있다며 총선 선대위를 빨리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월 13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의도적 도발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부결된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결과를 두고 그 이유의 중심에 한동훈 장관이 거론됐습니다. 이게 불을 지른 거죠. 검찰이 우리 민주당 의원들을 사냥감으로 보고 있는 게 맞구나. 의도적인 도발이고. 도발적인 발언. 현장에서 의원들의 생각을 많이 이제 자극한 것 같고요. 오히려 부결시켜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자극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의도된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던 거죠. 한 장관이 어제 표결 전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국회의원이 여기 계신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측이 모욕감을 느꼈다는 반응을 내놓자 이를 한 장관이 모욕감 그런 거 말고 진짜 이유를 말해보라면서 모욕감이란 표현으로 유명한 영화 속 대사로 맞받아쳤습니다. 바로 영화 달콤한 인생에서의 이 장면인데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 이유를 말해봐요. 온라인에선 영화와 뉴스를 짜깁기한 패러디물이 올라오면서 민주당과 한 장관의 이른바 모욕감 설전이 금세 화제가 됐습니다. 예상대로 참지 못하시고 딱 그거에 대해서 돌려주는 반박하는 그런 멘트를 하셨는데요. 장관으로서의 업무를 실패한 겁니다. 체포동의안을 요구했던 검찰 입장에서는 장관의 정치적인 행보 때문에 수사에 장애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을 시키고 나서 항상 부결의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 워딩으로 부결의 명분을 삼고 변명 자료를 삼는 거죠. 국민들이 그걸 받아주겠습니까? 한 장관의 의도적 도발이냐, 민주당의 애꿎은 명분 찾기냐,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둔 여야 공방, 체포동의안의 부결 결과를 떠나 검찰이 관련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한다는 입장인 만큼 향후 검찰 수사 확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치랑은 흘러간 물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대구 지역 출마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흘러간 물에 비유하면서 연일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당 공천 받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인적 구성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도하는 층들이 거의 뭐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당을 주도하고 아마 이제 우리 당 공천이 안 됐을 때 선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로 퇴행하는 정치를 보이는 예가 과연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의힘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우병우 전 수석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다름 아닌 최순실 게이트이기도 한 만큼 중도층에서 승부를 봐야 하는 이번 총선에서 우 전 수석 출마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요. 솔직히 우병우 변호사가 나오면 땡큐죠. 우나땡일 수 있는데요. 우병우 선수가 나오면 땡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나땡 곱하기 100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나땡 너무 고맙지. 국민의힘 내부에선 우 전 수석을 팬덤 없는 조국에 비유하는 냉정한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조국의 강대, 탄핵의 강이라는 전 정부의 상징적인 두 사람의 출마설, 과연 실현 가능한 일일까요? 그분들 다 저 유죄 판결 받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 아닙니까? 대한민국 정치 수준이 얼마나 바닥인지를 저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분들을 공천하는 정당이라면 저는 그 정당에서 저는 100% 자중질환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감한 여론을 의식한 듯 여야 모두 속내가 꽤나 복잡해 보입니다. 흘러간 물이 다시금 역류할지도 모를 상황 속 점점 구체화되어가는 두 전직 민정수석의 총선 출마설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의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의 원인을 두고 해석이 분분한데요. 당 안팎으로 후폭풍이 상당해 보입니다. 오늘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에게 관련한 사안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두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건 민주당 의원 중에 상당수가 부결표를 행사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그 민주당이 제 식구 감싸기다, 또 방탄이다 이런 이제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표결 결과에 대한 그 민주당 반응을 좀 들어볼까요? 여보세요? 네네네. 네네. 질문 여쭤보신 거군요. 아, 예. 질문 들으셨습니까? 아니, 네. 네. 저는 무슨 싱크가 나오는 줄 알고 잠깐 기다렸는데요. 네네. 예. 뭐 아시다시피 어제 이제 부결됐습니다. 부결됐고 사실 이제 뭐 의총이나 이런 데서 어떤 방향으로 표결을 하라 뭐 이런 사전 논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동안 있었던 여러 보도나 또는 뭐 윤관석, 이성만 두 분이 돌아다니면서 설명했던 거 그리고 어제 이제 한동훈 장관의 설명 이런 것들을 듣고 이제 의원들이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한 건데요. 네. 가장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 게 뭐 국회의원님 무조건 그럼 구속 수사가 원칙이 돼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문제 의식을 가졌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특히 이제 두 분의 경우에는 검찰이 소환했을 때 소환 조사 다 응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수 우려라든지 이런 게 없는 거고 또 아시다시피 의원실 압수수색, 자택 압수수색, 또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거죠. 이렇게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했다면.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이 좀 고려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그 돈봉투 받은 의원들 20명이 표결에도 참여한다 이렇게 밝힌 그 한동훈 장관 이 발언이요. 역효과를 불렀단 말이 있는데 이 한 장관이 그 의도적으로 한 도발이다. 민주당 의원의 그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했다. 이런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죠. 왜냐하면 그 20명인지 뭐 아니면 뭐 5명이지 6명이지 아무것도 특정된 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그런데 마치 이제 20명이 있다. 또 그 사람들이 다 범법자다. 이렇게 이제 명시적으로 얘기한 것은 제가 보기에 검찰의 수사의 범위도 넘어선 정치적인 그런 이야기였던 거고 또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꺼냈을까? 왜냐하면 누구든 잠재적 범죄자 취급받는 거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체포 동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에도 안 좋은 영향을 오히려 미칠 텐데 왜 그런 얘기를 꺼냈을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 과정이나 결과 또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좀 도발을 했던 것 아닌가, 정치적인 프레임 씌우기에 좀 집중했던 것 아닌가 이런 평가들도 좀 의원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검찰이 관련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한다는 입장인데요. 이 한 장관의 이 발언 때문인지, 네, 그 앞으로 향후 수사와 연관성이 있을지 한번 궁금한데 들어볼까요? 여보세요. 네, 의원님. 이것도 저한테 여쭤보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 한 장관의 이번 그 민주당 의원 발언이 네, 수사와 연관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때 이제 국회에서 윤관석 의원이 이제 신상 발언을 하면서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관련자로 굉장히 이 사건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알려졌던 어떤 분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를 하겠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실제로는 소환을 안 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고 뭔가 좀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나 한 정황들도 지금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어제 보면은 이제 그 구속영장 청구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약간 프레임 씌우기에 좀 집중한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은 의원들이 많다고 한 건데 이후에 이제 당연히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 수사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왜냐면은 뚜렷하게 지금 뭐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계속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 사무처 등을 통해서 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CCTV 영상에 나왔다는 것만으로 돈봉투 받았다가 바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수사는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제 하시는 이어서 거죠? 이제 오늘 네, 마지막입니다. 네, 이번 질문까지가 이제 의원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네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도 오염수 방류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네. 한덕수 이제 국무총리가 이제 어제 익히 들으셨을 텐데 대정부 질문에서 국제적 음용 기준에 맞다면 마실 수 있다 이제 발언을 했고 민주당의 이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관련한 정부 대책 이제 포함을 해서 이제 어떤 말씀 하고 싶으실까요? 아니 이미 이제 우리나라 연구소에서도 이거 마시면 안 된다고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도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면 왜 그렇게 방류를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라도 써야죠.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괴담 수준의 얘기를 오히려 한 총리가 자꾸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좀 얘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굉장히 투명한 정보 제공 하에 면밀하게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 안전한지 등에 대해서 좀 분석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취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자,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총리는 그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어요? 저는 안 마시겠죠? 기준에 맞다면 저는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공수를 해볼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이번엔 국회 라이브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비극을 줄이기 위해서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한 대표 법안을 내신 분이죠. 국민의힘의 서정숙 의원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간 건강히 잘 지내셨죠? 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이제 축하드릴 일이 있는데, 아이낙 사회공헌대상 시상식에서 국회의정대상을 이제 수상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렇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제 여러 번 저희 뉴스 프로그램에 나오셨었고, 익히 이제 약사 출신이신 거 저희가 이제 알고 있고, 그런데 정계 입문을 하신 게 1993년이다라는 거 이번에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 당시 민자당의 강남갑 당협 여성실장으로 입문을 하셨습니다. 이게 30년의 세월이 이제 지났네요. 네. 정계 이제 오래 계셨는데. 비례대표 이제 이번 초선 의원으로 이제 지내시고 나서 받으신 상이라서 굉장히 또 의미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상당히 기뻤습니다. 제가 전인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의정 활동을 하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좀 현장감 있는 입법과 정책을 일관성 있게 해온 데 대한 또 어떤 평가가 아닌가 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당부를 알고 더 민생을 더 챙기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럼 대표 법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지난 4월에 스쿨존에서 음주 사망 사고를 낸 피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들어볼까요? 우리가 익히 참 마음 아프게 접했던 뉴스, 그죠? 올 4월 8일에 대전에 스쿨존에서 만취 음주 운전차에 사고를 당한 9살 배성아 어린이 또 같이 중상을 입은 3명의 어린이 사고를 저희가 접하고 저 또한 5명의 손주를 키우는 할머니 입장에서 그 부모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 스쿨존에서만큼은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그래도 지켜야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에 일명 스쿨존 어린이 안전법, 그러니까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습니다. 법안 개정안 내용은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아이가 사망했을 경우 그 음주운전자의 얼굴과 또한 성명,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었는데요. 그 법 개정을 통해 음주를 하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한다는 사회적인 경각심을 좀 제고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즉시 그 법안을 냈었습니다. 예. 네. 네. 자, 이게 그 예방보다는 그 처벌에 방점을 둔 개선책으로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게 실제로 사고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네, 그 부분에 좀 의문이 가시죠. 저희가 지난 민식이법이 벌써 3년째 시행되고 있는데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우려에 대해서도 공감은 하지만 처벌 강화가 능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인한 사망사고는 9살 승아 양의 죽음처럼 그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아무렇지 않게 순간적으로 파괴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음주운전자의 사망사고를 살인 미수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식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그 이유로 이 법을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술을 마시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이런 인식이 사회에 확산이 되어야 되겠고 그런 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그 입법으로 처벌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스쿨존 인식이 이제 학교 위주로 제한되어 있는 게 이제 아쉬움이 크다. 이게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고 있는 사안인데 실외 활동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그 어린이집의 경우가 100명 이상의 대형 어린이집만 스쿨존으로 그 지정 대상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현실의 어린이들을 많이 더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법과 현실이 좀 그 동떨어져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 정확한 말씀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는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제 그 학교들을 봐도 지금 100명 이상 어린이집 2,925곳 중에 한 75%만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거기도 이미 25%의 사각지대가 있고요. 근데 100명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은 통계에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쿨존 보호를 받지 않는 어린이집이 더 많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초저출산 국가로서 출생률 0.7%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세계 최저의 초저출생률을 기록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100명 이상 기준의 어린이집의 숫자는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도 또 아이가 사는 지역에서 가까운 데 많이 있는데 또 그 아이들은 대체 연령층이 낮은 영유아이거든요. 그래서 더 초등학생들보다 더 안전한 교통 환경이 필요한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소외되어 있어서 스쿨존은 학교를 뜻하는 곳이라는 인식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영유아를 포함한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한 구역이라는 확대된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서 이걸 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민식이법이 시행이 된 게 그 2020년 3월부터니까 3년이 지났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데도 그 스쿨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민식이법을 보니까 어린이가 사망하게 되면 최대 그 무기징역입니다. 이 처벌이 좀 강화가 많이 됐는데도 계속해서 스쿨존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점을 좀 더 보완을 하면 좋을까요? 네, 그 말씀에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경우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징역 8년 이상이 선고된 적이 없고요. 없습니까? 예,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한 생명이 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가족들과
그 주변이 겪을 고통을 생각하면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렇네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흡연과 비교해서 유독 음주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합니다. 네네. 근데 뭐 음주를 본인이 책임지는 범위에서 하는 것까지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는데 본인이 책임지지 못하고 남의 생명까지 뺏었을 때는 이건 좀 엄한 형벌이 가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도 보면 또 남성들의 술 문화에서 술자리는 친목을 위해 필요한 자리라는 인식. 또 하나는 음주 사건을 일으킨 연예인들도 교통사고를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렵지 않게 또 방송 복귀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러한 엄한 어떤 사회적인 의식을 좀 더 이렇게 저하시키는 원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고의로 그랬을 뿐은 없겠지만 이 부분은 엄하게 그래서 양형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스쿨존에 관련한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눠봤고 이번에 그 정치 현안을 이제 좀 짚어볼까 합니다. 어제 그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는데 그 현장에서 이제 표결 같이 참여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네. 자율투표에 이제 그 민주당이 맡겼었고 결과가 이제 뭐 가결 예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결과 이제 부결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그 민주당이 제 식구 감싸기 방탄대오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현장에서의 이제 그 발언, 그리고 이제 과도한 검찰 수사가 이게 부결을 갖고 온 원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네요. 요 전반적인 상황 좀 그 말씀 좀 들어볼까요? 네, 윤관석, 이성만의 체포 동의안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정말 참 분노하고 우리 사회의 그런 정치권의 지도자권의 그런 물론 자기네 그 당내 투표였지만 그런 부도덕함 또 현금이 오고 가는 데서 상당히 분노가 일끓는 데 비해서는 어제 그 결과를 봤을 때는 그 한동훈 장관의 발언 때문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인식과 눈높이와 다른 민주당 내에 그 의원들의 인식의 전 한계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부결 처리된 그 과거에 지난 2월 말에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도 부결시켰지 않습니까? 네. 또 그 방탄 국회라는 국민 비판에 이번에도 또 길을 닫고 도덕 불감증에 걸려 있다는 방증이라 보고요. 그분들은 마이웨이인지 아워웨이인지 계속 그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결 처리된 이재명 대표가 건재하는 날 그 당에서 같은 당 소속들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킬 배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동훈 장관의 현장에서 이제 발언은 바로 이겁니다. 돈봉투 받은 민주당 의원들 20명이 표결에도 참여한다. 이제 표결 참여에 좀 부적절성을 이제 지적을 한 한 장관의 발언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 민주당 의원을 좀 자극했다 이런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한 장관의 현장에서의 발언 뭐 적절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한 장관의 현장에서 발언이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바늘로 콕 찌르는 해당되는 그런 발언일 수 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저는 아주 괜찮은 전국을 찌르는 그 멘트였다고 보시는 네,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제는 조금 더 정직하고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얘기하는 우리 사회 분위기가 저는 좀 고양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어제부터 시작된 대정부 질문 이야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또 그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두고 또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염수를 그 음용 안전 기준에 맞추기만 하면 내가 그 물을 마실 수가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오염수로 그 바다에 내보낼 그 설비 시운전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방류 시점이 정말 그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안전 검증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하고요. 아직 그 국민 공감대 형성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보완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 관련해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는 용어부터 우리 사회가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을 냉각하기 위해 투입된 냉각수를 처리한 처리수가 보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처리수. 네, 저희 나라에 지금 모든 분야가
특정 집단에 의해서 그 집단이 원하는 네이밍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국민들도 또 때로는 언론들도 약간은 좀 방심한 상태에서 그 언어를 그냥 따서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엄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님도 답변하시다시피 또 정부는 어떻게 하냐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심각하게 걱정해야 되고 최우선해야 되고 또 국제기구인 IAEA가 국제사회의 사회적 객관적 검증을 또 하는 기관이고 정부 입장은 그걸 촉구해서 그걸 밝히겠다는 거. 그 시각은 문재인 정부 또한 같은 표현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건 사고가 안 나면 좋겠고 또 부득이 났을 때는 최선의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전제로 한일 우호 관계가 긍정적으로 나가야지 계속 공포를 조성하고 괴담을 퍼뜨리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년 총선이 이제 10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총선 시기가 최근에 더 빨리 돌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의원님께서 이제 20년 넘게 거주한 용인 수지에 지역 사무소를 이제 차리셨죠? 네. 내년 총선 출마의 그 의지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느 때보다 이제 바쁜 한 해를 이제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10개월 동안의 임기의 그 목표 그리고 정치적 활동의 의원님의 그 어떤 성취하고 싶은 뭐 활동 목표랄까요? 네.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저 나름대로 로드맵을 전반기 2년은 정권 창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정권 창출과 또 지방선거 성공을 위해서 했고요. 또 그 이후에는 또 저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변으로부터 저의 의정 점수를 받아가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한 것이 지역구 출마해서 좀 의정활동 더 해야 되겠다. 국민에게 좀 더 봉사해야 되겠다. 현장감 있는 민생정치, 약자와의 동행 이런 걸 해야 되겠다는 각오로 수지구에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고요. 저는 뭐 아시다시피 좀 정치에 있어서 화려한 제스처나 그런 뭐 기교나 장기술은 부리지 않으려고 했고요. 부릴 줄도 모르고 그냥 기본에 충실하면서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성실한 정치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어필할 각오로 그러한 마음으로 초지일간 수지구에서 그날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이제 약사 출신이시니까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그 의정 활동에 있어서 가장 뭐 신경 쓰시는 부분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슬로건을 건 전인 건강한 정치에서 개인이 해결할 부분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라면 사회가 해결해줘야 될 부분은 사회적, 환경적 건강인데 그것이 이 사회 지도자들에서 특히 입법부에서 너무나 그 부분을 오히려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어쨌든 입법부 일원으로서 상당히 죄송하고 저라도 잘해야 되겠다. 우리 당이라도 잘해야 되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해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스쿨존 사고를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법안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 논란에 대한 자세한 관련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